이 허생이라는 사람은 비실용적, 관념적인 사고방식 안에는 실용적인, 실제적 이익에 관심이 많은 실리적인 성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쌍입니다. 바로 전에 배웠던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죠. 저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허생과 아내 사이에서의 어떤 외적 갈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진행이 됐었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그렸습니다.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도 이 뇌 모양을 그리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필기 확보를 위해서 실제 뇌 모양과 다르더라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그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내와 허생 사이에 외적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아내가 허생에게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허생은 땀을 좀 흘리고 있겠죠.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 건데요. 일단 허생은 어떻다고 볼 수 있겠냐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죠. 그 다음에 생계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생계에 관심이 없죠. 네. 그래도 가장이라 한다면 가족들,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함과 동시에 생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라곤 무엇이었나요? 독서입니다. 독서. 그 이유 그냥 좋아서 독서 자체를 즐기는, 그죠? 자기 수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내, 허생은 할아버지로 그려놓고 아내는 왜 이렇게 젊게 그렸냐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허생의 아내는 생계 유지를 하고 있죠. 삭바느질을 통해서라도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상당히 생활력이 강한 그런 여성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는 입장이죠. 그죠? 때문에 이 허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캐릭터로 보이냐면요, 상당히 무능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고 독서만 좋아하는 걸로 봐서는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 라고 따진다면 상당히 비실용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 책만 좋아하는, 책만 읽기를 즐겨하는 성리학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관념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캐릭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로 아내는 실용적이냐 비실용적이냐 라고 한다면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이익에 관심이 많은 실리적인 성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실학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인 쪽은 아무래도 성리학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독서만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 생계 유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벌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어떤 성격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학사상을 가진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무능력한 지배계층과 양반 사대부들이 모두 몽땅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집을 나가서 문 밖으로 나갔는데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도 자습서에는 딱히 큰 언급이 없지만은 이걸로 미뤄 짐작컨대 이 허생이라는 친구는 방 안에만 박혀서, 집 안에만 박혀서 계속 독서만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종로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길하는 사람 붙들고 물었는데 누가 제일 부자요? 하니 그 사람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를 일러주었다. 아마도 이 변시성을 가진 부자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상인들이, 그죠? 돈이 엄청 많은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흥 상인 계층의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생은 그 길로 변부자 찾아서 예를 갖춘 뒤에 한마디로 잘라 말하였습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구려.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일반적인 어떤 생각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전개죠. 왜냐면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서, 근데 내가 지금 상당히 급하거든. 그러니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쉬운 태도로 이렇게 좀 약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데, 물론 예의를 갖췄다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미뤄 짐작컨대, 허생은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인의 면모, 이인이라면 다를 이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이인의 면모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되게 당당한 녀석이네. 돈을 빌리러 왔는데 저래? 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변신 또한 그러시오? 라고 대뜸 그 자리에서 만냥을 또 내주었다. 이 친구도 상당히 지지 않는 그 당당함에 지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씨는 상당히 대담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좀스럽게 이거저걸 따지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가 그걸 갖다 따지기보다는 한눈에 딱 그 사람의 인상, 눈빛, 그 다음에 당당한 태도를 보고는, 그래, 이 친구는 뭔가 비범한 친구야. 만냥 큰 돈이지만 빌려줘도 되겠어 라고 그냥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데 이건 이해가 좀 안 가요. 사실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지고 나갔다. 여기에서 네,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 네, 이런 말이 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물론 이런 모습은 물론 네 가지가 없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태도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인, 그야말로 다를 이자를 쓴 겁니다. 다른 독특한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비범한 면모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린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은 독특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인다운 면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집에는 자식과 손님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몰골이 영락없는 거지였다. 그러니까 이 몰골이 정말 거지꼴이었다는 건데, 선비랍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긴 했지만 숱이 다 빠졌고, 가죽신을 신었지만 굽이 다 달아 빠졌다. 낡아 빠진 갓에다가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허연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폼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다. 지금 여기 보니 여기까지는 허생의 어떤 행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생의 행색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초라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자습서에는 언급된 바는 없지만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단지 허생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조선 후기에 몰락한 혹은 가난한 양반들의 어떤 대표성을 띤 전형적인 인물로서 허생을 등장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 변부자와 같이 신흥 상인 계층,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는 어떤 부자의 대열에 이 상인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변부자를 내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조선 후기의 전형적 인물, 전형적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띈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쯤에 신흥상인 계층의 대표성을 띈 인물로서 변부자를 등장시켰고, 소설 속에, 그 다음에 가난한 혹은 몰락한 양반의 대표성을 띈 인물로서 허생을 박지원 씨가 등장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이 허생이 몰락한 양반처럼 이런 어떤 부정적 인물이라는 것은 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런 양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어쨌든 가난한 양반의 모습을 띠고 있는 허생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돈 빌리고 나가니까 저 사람을 아시나요? 라고 하니 모르지? 아니 그렇다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선뜻 만냥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름 속자도 묻지 않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변부자는 이렇게 말하였죠.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변부자가 돈을 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색은 사실 중요한가 중요치 않은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눈빛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에게서 느껴진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중시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뭔가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빌려줬다라는 것이죠.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안 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줄 바에야 이름 말아서 뭐 하겠나? 자, 어쨌든 돈 빌린 허생은 어떻게 갔냐면요. 만냥 얻어가지고 집에는 들리지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요 안성은 왜 안성으로 갔냐? 교통의 요충지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그 길목이 안성입니다. 안성. 그러니까 왜 안성으로 내려갔는지 이해가 가죠. 장사의 기본, 유동인구 조사하잖아요. TV에서도 가끔 나와요. 어느 자리에서 장사하는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뭐 구석진데 뭐 사람들이 오가지도 않는 곳에서 장사해봤자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팔아봤자 좋은 아이템 팔면 잘 팔리지. 안 돼!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잖아요. 뭐 되게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곳에서 파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는 곳에서 파는 것, 그것에서는 어떤 매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허생은 그걸 판단한 것이죠. 이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인 안성으로 가면은 나는 이 물건을 팔면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안성으로 간 것입니다. 자, 이제 허생은 그 다음날부터 시장에 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의 과일이란 과일을 몽땅 사들였다. 이 과일을 사들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생은 그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과일을 선정한 것입니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팔자는 사람에게는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고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꽉 쥐고 틀어쥐고 놔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유통되고 있는 모든 과일을 다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팔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값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허생이라는 친구는 머리를 엄청나게 잘 쓴 게 이 과일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왜 과일을 샀을까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물건 중에 과일을 왜 샀을까요? 밑에 나옵니다.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에 과일한 과일은 모두 동이 나버렸고요.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다. 자, 장사의 기본 두 번째인데요. 내지 무슨 장사 지금 하는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기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수요도가 높은 그런 물건을 판매해야지 잘 팔립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정말 극성이었을 때 그때는 뭐가 잘 팔리겠어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잘 팔리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팔면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로 허생은 지금 위치는 잘 잡았어. 안성. 딱 좋은데, 목은 좋은데 내가 뭘 가지고 팔까? 지금 많은 양반들은 무엇을 항상 필요로 할까? 고민해보니 항상 뭘 하더라? 잔치나 제사를 지내더라. 그럼 잔치나 제사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뭐지? 과일이구나. 그럼 내가 과일을 싹 다 사드려야겠다. 그리고 안 파는 거야. 값이 오를 때까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다. 이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잔치나 제사와 같은 것들을 대표로 해서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냐면요. 허식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습니다. 허례허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실속은 하나도 없고 겉으로만 그냥 거창하게 꾸미는 걸 허례허식이라 하잖아요. 사실 잔치도 그러하거니와 제사도 그러하거니와 이게 무슨 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말했죠. 연안박지원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허례허식을 비판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그 유통되는 과일을 모두 다 몽땅 사들였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 조선이란 나라가 잘 건강하게 그 유통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가 그렇게 건강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라면 한 사람이 과일을 아무리 많이 최대한 사들인다 한들 그것에 그 끄떡없이 건강하게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일을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계속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건강한 경제 구조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한 사람이 허생이라는 한 사람이 과일을 몽땅 사들였다 해서 이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제사를 못 지내요. 잔치를 못 지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의 취약성을 비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총 두 가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기반의 어떤 취약성.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하다.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 한 사람이 과일 사는 것만으로 이렇게 과일을 다들 못 사고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정말 튼튼하지 않은 취약한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에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장했고요. 허생은 처음값의 10배. 이건 맞아야겠죠, 그죠? 과일을 되팔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허허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시 조선 경제가 매우 취약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참고로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대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연회, 제사 같은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관점이더란이라고 써 있는데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대사는 아닙니다. 네, 그건 정확히 바로잡고 넘어가자고요. 허허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놨으니 나라 경제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정말 우리나라 조선 경제가 매우 취약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허례허식의 풍속이 참으로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때문에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관점이 드러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소서에 나온 내용.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 배, 솜 따위를 모조리 사들여 제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말총이란 말총을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자, 말총. 자, 사재기한 물건 두 번째죠. 앞서 말했던 그 과일이 사재기한 물건 첫 번째가 된다면 두 번째 사재기한 물건은 말총입니다. 자, 말총은 갓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다. 왜 또 말총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몇 해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 거야. 갓과 망건의 재료가 되는 말총. 그러니까 말의 꼬리의 어떤 털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갓은 뭔지 알 거예요. 네. 갓을 말총을 만듭니다. 망건. 요걸 망건이라고 그래요. 요거. 네, 요거. 많이 봤죠? 그죠? 뭐 사극 보면 이렇게 뭐 이걸 두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망건입니다. 그걸 만드는 재료인데 그걸 모두 말총을 걷어들인 거죠. 몇 해 못 가서 어쨌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고 얼마 가지 않아 망건값과 갓값이 10배로 뛰었고 그렇게 해서 허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게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늙은 뱃삭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바다 멀리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하나 없던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빈섬 등장하는데요.
이 빈섬은 이제 이 허생이 이상국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시험적 공간으로 등장한 곳입니다. 있죠. 큰 바람을 만나 서쪽 바다로 줄곧 사흘 밤낮을 가다가 한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 실제 지명입니다.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잎이 저절로 피고 과실도 오이 따라 철 따라 있고 뭐 사슴이 떼져 몰려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빈섬으로 갑니다. 혹시나 뭐 그런 문제 잘 안 내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선생님은 또 취향이 이 공간적인 어떤 배경의 어떤 변화, 즉 이 주인공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이동 경로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한번 중간에 한번 이 빈섬 나온 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엔 어디에서 있었냐면 허생의 집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집 나가서 이제 돈 벌어 오겠다고 집 나가서 변신의 집으로 가죠. 변신의 집으로 간 다음에 돈 만냥을 빌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의 요충지 안성으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들을 사가지고 제주 사람들에게 팔면서 대신 무엇을 샀냐면 말총을 냅다 사가지고 자, 모두 그 망건과 갓을 그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없게끔 만들어버려서 매점매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됐죠?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허생은 뱃상의 말을 듣고 기뻤고요. 자네가 나를 그곳에 인도한다면 평생 함께 부귀를 누릴 것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쫙 정독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언급할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가 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모든 지문을 다 올리고 싶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적정량의 어떤 분량으로 시험지 페이지를 분배를 해야 되는데 허생전 전체 지문을 갖다가 올릴 수는 없으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아니면 허생전이라는 어떤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지문만 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만 옮겨서 넣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문은 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필기할 것도 없고 가르칠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갑니다. 네, 쭉 넘어가세요. 네. 빈섬에 갔다가 다시 전라도 변산으로 가죠. 전라도 변산으로 가서 네, 아까 또 이었던 거 이어야 되나요? 빈섬. 그 다음에 다시 전라도 변산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도둑들의 우두머리를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1000명이 1000냥을 노력지에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그거 한 사람 앞에 한 냥씩이지 얼마야?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어. 그럼 논밭은? 논밭 있고 마누라가 있으면 도둑질은 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좀 있어요. 논밭 있고 마누라가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라는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현실 때문에 백성들이 도둑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나자마자 나는 도둑이 꿈이야 라고 할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어서 도둑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내 없고 집 짓고 솟아서 농사를 지을 궁리를 안 하느냐? 라고 허생이 묻습니다. 자, 그러니 어쨌든 약 올리는 거냐? 누가 몰라서 그러고 있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허생이 말하죠? 도둑질 한다면서 돈 없다는 게 말이 돼? 자, 내가 돈을 가득 실은 배를 내일에 가져올 테니까 니네들이 가지고 싶은 마음 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도둑들은 아이 미친놈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진짜 나가보니까 진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싣고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 것. 도둑들은 이제 뭐 돈을 준다니까 장군님이라고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짊어질 만큼 짊어지고 가서 마누라가 될 사람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 소도 가지고 오고 뭐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저마다 돈자루 짊어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몽땅 쓸어가 버리니 나라는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조용하였다. 그러니까 우범지대였던 곳이 이제 범죄율이 정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없어졌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허생이 어떤 나라 안에 어떤 고민거리를 싹 해소해버린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왜 여자, 소 이 두 가지 요소를 준비해서 오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 한 분과 그 다음에 소 한 마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성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는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자와 소가 필요하니 100냥씩 가지고 가서 데려오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허생은 이 군도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서 독립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서는 농사를 짓게끔 만들었으니까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일본의 영토인데 때마침 흉년이 든 참이라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은 100만 냥을 벌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뭐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그만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서 언급된 그간의 어떤 행적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을 일으켜냈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윗부분에서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해외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을 이뤄냈죠. 그 다음에 도적대들의 교화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허생이 말하는 자신의 조그만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빈섬에서 이상사회의 어떤 건설을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에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했다. 일단 여기서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경제적 기반을 닦겠다 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물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땅이 좁고 내 덕이 부족해서 그래서 떠난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 잡도록 가르치고 과거 어떤 강의에서 선생님이 언급한 바 있어요. 예전에는 왼손잡이를 상당히 금기시 여겼습니다. 좋지 않은 걸로 상당히 여겼고요. 무조건 오른손. 그 다음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어라. 장유유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라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배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선과 이 빈성과의 어떤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왕래라는 것은 재앙의 불씨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때문에 허생 본인이 타고 갈 배만 남겨놓고 차단해버린 것이죠. 조선과 빈섬 사이에 어떤 오갈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의 모습, 그러니까 조선의 모습과 그 다음에 부조리, 나쁜 것들이 모두 빈섬에
와닿지 않도록 아예 차단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하고 은 100만 냥 중에 50만 냥도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돈을 던졌다. 사실 버렸다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돈을 버렸다 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허생의 재물관이 있습니다. 밑에 대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100만 냥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그러니까 100만 냥도 조선 땅 안에서는 소화 못해요. 그러니까 10,000냥 가지고 조선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근데 100만 냥, 어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생은. 그래서 돈을 버리는 것이죠. 요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은 사실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요. 일반적인 조선시대에 성리학에 빠져있는 양반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양반들은 이 물질적인 교환 수단인 돈을 그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나 돈을 가까이 하지 양반들은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양반들의 모습이 허생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돈을 그리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재물관이 그래요. 그 다음에 글을 아는 사람을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요 글을 아는 사람들, 이게 재앙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근이라고 고등학교 국어과서에서는 언급이 되는데 화근이 글을 아는 사람이다. 글을 아는 사람은 왜 화근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글을 아는 사람이 화근이냐면, 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소위 책만 바라본, 책만 읽어왔던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조선의 현실을 속속들이 아니면 제대로 통찰하여 보고 있는가, 꿰뚫어 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책 속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 조선의 현실에 대입시키려 하니, 여기 맹자알공자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 이걸 조선의 현실에 넣어보자는 얘기야. 적용시켜보자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바로 백성이죠. 그 다음에 조선 사회겠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입냐면 피해를 봅니다. 피해. 알겠죠? 그래서 해를 끼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허생은. 그래서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을 화근이라고 규정 지은 거예요.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키려 하니 백성과 사회가 피해를 입는다, 해를 끼친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 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 빈 섬에서 뽑아내서 그냥 쫓아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자, 이쯤에서 중간에 한번 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허생전 3편 마지막으로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